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나 남들한테 조언해 줄 만한 사람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내 집 마련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고 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상담 사례를 보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좀 같이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좀 빼고, 첫 번째로 지금 보내주신 구독자 사연은 30대 초반 분이신데 회사 생활을 한 6년 차 직장인입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사를 6년을 다녔다는 거는 끈기가 있으신 분입니다. 보통 1년이 안 돼가지고 적성에 안 맞아요 하고 나가는데, 회사 생활은 다 적성에 아무도 안 맞기 때문에 3년 이상을 한 분들이라면 다들 끈기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돌아와서 회사를 다닌 지 만 2년이 되었을 때 갖고 있던 학자금 대출과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신용대출을 모두 갚고, 모은 돈이 많이 없었음에도 조급한 마음에 4년 차에 직장과 가까운 수원 화서역 근방의 구축을 매매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느낀 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계에서도 유명하신 분들이 몇 명 있는데, 꼭 자기는 부모님한테 도움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서 결혼할 때 자기가 모은 돈만으로 시작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들어보면 결국에 학자금 대출은 안 받았거든요. 20살이 넘어서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받은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좀 격한 표현으로 역겹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은 똑똑한 척하지만 메타인지 능력, 자기 객관화 능력이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은 학자금 대출과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4년 차에 수원 화서역의 근방에 구축을 매매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 한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내 집 마련을 처음 했는데, 4년 차에 했다는 건 정말 이분이 빠른 판단을 하셨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대 초반 분이신데 지금 6년 차고, 그럼 2년 전에 벌써 이렇게 샀다는 거는 2021년인데 정말 잘하셨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보금자리론 3억하고 신용대출에 맛통까지 끌었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하다 하시는데, 저는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가 되어야 할 건 이분의 소득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주택을 매매한 지 1년 반 정도 됐고 대리로 진급도 하셨고, 마이너스 통장은 올해 상반기에 정리가 될 것 같다, 정말 부지런하게 저축을 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성실하시고 똑똑하신 분이 나한테 상담을 요청해도 돼, 내가 이걸 들어줘도 되나, 나보다 더 잘나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 후 1년 반이 지났다고 하는데, 일단 현실적인 판단으로 지금 현재 거주와 비거주를 저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마 제 생각에는 수원이 규제 지역에 지정된 후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거주를 안 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집값이 내가 샀을 때부터 올라야지 비과세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을 소득도 생기는 건데, 내렸으면 그런 경우는 아니겠죠. 그치만 이분이 만약에 집값이 다시 회복돼서 올라간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반드시 무조건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입주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2년 안에 결혼할 여자친구분이 있는데, 만난 지 5년이 넘으셨는데 같이 재테크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주 정말 이상적이다 생각이 드는 커플이고요. 열심히 한다는 만족감만 들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급여는 여친분과 본인이 세전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엄청나게 대한민국 평균보다 훨씬 높으신 금액이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상위 10% 소득이 세전 기준으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두 분 6천 정도 되고 나이가 또 어리시니까 이 정도면 되게 높은 출발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둔촌주공 줍줍 3구도 신청하셨다는데, 당첨이 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재테크에 관심이 높으신 커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소득이 굉장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커플은 결혼을 하신다면 자산 증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많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이럴 때 손절매를 쉽게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저축을 해서 모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샀던 집값보다 더 싸게 팔면은 손절이 되는 거고, 그거는 시간을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물론 피봇 한다고 하죠.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돌릴 수는 있지만, 화서역 근방이 꼭 그런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커플분들의 장점은 자산 증식과 사랑이라는 어떤 서로 바라보는 곳이 같다라는 게 참 이상적이고 그런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본인이 이제 1주택을 유지하고 여자친구가 청약을 도전하는 방법, 그리고 잔금 시점에 지금의 수원집을 전세 또는 매도하고 이동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잠금 시점쯤에는 현재 떨어진 가격에 매수한 그 가격 근방까지 올라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본인이 샀을 때보다 내려간 상태라는 말씀이겠죠. 만약에 가격이 조금 반등해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차익을 남기고 팔고 청약한 집으로 옮겨가는 방법을 문의하셨고, 두 번째는 1주택 유지하면서 여자친구분이 갭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떠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민 없이 이란을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친구분 명의로 갭 투자를 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이해가 가는 부분은 지금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놓으면 반등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동산 사이클이 2008년에 쭉 올라오다가 2010년대에 내렸다가 2018년부터 다시 올라서 이제 상승하다가 지금 내려온 시점이 됐는데, 이런 상승의 사이클이 있고 반드시 이렇게 반등을 이끄는 구간에는 이 신축들이 장세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신축의 공통점은 청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청약을 받으라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갭 투자를 한다면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사이클에서 장세를 주도할 중심 매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축을 매수하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무순위 줍줍이라든가 1순위 청약을 통해 가지고 이 새로운 사이클을 주도할 신축을 확보하시고, 또 청약 자체는 레버리지 사용이 굉장히 훌륭한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게 좋다. 어떤 업자분들은 갭 투자를 막 하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추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을 사던 2017년대만 하더라도, 2016년, 2017년 이때만 하더라도 반포는 2억 갭이었고요. 반포 외에 그 비강남 지역의 서울은 웬만하면 1억 원이면 갭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뭐 반포,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 이런 데는 전부 다 2억 원만 있으면 갭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부이춘동의 대우 아파트 매매가가 8억이면 전세는 6억이었고요. 한가람 아파트 매매가가 6억 5천이면 전세는 4억 5천이었습니다. 이런 1급지들은 2억 원만 있으면 됐고요. 심지어 반포 리체도 매매가가 9억이면 전세가 7억이었어요. 그리고 비강남 지역들은 매매가가 5억이면 전세가 4억이었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갭 투자를 하기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쉽게 돈 번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업자로 나타나서 멘토랍시고 그냥 갭 투자해라, 나도 갭 투자해서 벌었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아둔 돈으로 1억 갖고 2억 갖고 가가지고 1억이면 서울에 집 사고 2억이면 반포나 동부이촌동에 집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자기 돈 아니니까 그냥 추천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쉽게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건 청약이기 때문에 제가 청약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청약하라고 하면 되지도 않을 거 왜 하라고 하냐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웃기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 가점 100%로 84 타입 국평 이하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20대 30대들이 청약해가지고 받을래라고 하는 거는 제도를 모르고 하는 헛소리라고 치부될 수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패닉 바잉을 없애기 위해서 84 타입 이하는 거기에서도 추첨제를 넣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59 타입이나 84 타입을 추첨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요새 청약 경쟁률도 옛날보다 훨씬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청약을 통해서 계약금의 10%나 20%를 내고 내가 이걸 권리를 보유하고 다음 사이클 상승을 주도할 때 입주할 수 있는데, 청약한다고 내 집 마련 안 하는 거를 비웃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만 바라보면서 그 이후에 혁신을 안 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해줍니다. 저도 남 걱정 안 하지만 저는 적어도 팩트를 보고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청약 받아봐. 저도 제 주변의 회사 동료들이나 후배나 선배들이 2018년 19년에 와서 청약 기다려보려고요 라고 할 때, 청약은 84 타입 2초가의 대형 물량이 추첨이 있으니까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 기대하지 마시라. 자꾸 뭐 그러는 거예요. 59 타입을 하려고 뭐 친구가 와서 그래요. 왜냐하면 59 타입은 가점 100%라니까 라고 말하면 59 타입밖에 지불할 능력이 안 돼 라고 하는데, 넌 아예 안 된다고. 지불할 능력 그런 자격도 안 준다고. 이게 제 말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갭 투자보다 청약을 하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청약보다 갭 투자가 좋았으니까 갭 투자를 하던 시대였고, 지금은 청약이 갭 투자보다 좋은 시즌입니다. 이런 생각과 고민을 안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강의료나 받을 생각이나 하고 좋아요나 받을 생각을 하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 생각해가지고 말해주는 게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기타 고민들, 결혼할 때 꽤나 많은 비용이 있을 거고 재테크 수단도 뭐 주식이나 경매 뭐 조금씩 해보지만 어떤 조언
조언을 할 거냐, 또 왜 그렇게 무리했냐고 하셔도 할 말 없다. 후회는 조금 하겠지만 과거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하고 싶다. 제 선택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 싶다. 저도 구독자분처럼 그런 입장이었으면 무리를 했을 거고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책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창한 기술이라든가 경매를 배워보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돌파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굉장히 저축도 많이 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는 절약이 몸에 배어 있고 어떤 생활이나 환경에 있어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향해가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일상의 루틴으로 있었을 거고요. 그 루틴을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keep going이죠. 그냥 계속 가라. 해왔던 대로 가라. 세이노 선생님께서 했던 말 중에 전 정말 기억에 남는 게 현재 방정식으로 미래를 계산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래에도 지금의 내 소득이 계속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지 마라. 왜냐면 내가 업무 실력을 갈고 닦으면 연봉은 올라갈 거고 재테크를 잘하면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을 텐데 미래에는 미래의 구조 속에서 생각을 해서 미래를 판단해야지 현재 미래를 계산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에는 반드시 더 나은 포지션이 되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살아오신다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조차도 결혼을 할 때 와이프랑 그냥 모든 게 갖춰진 빌트인 구축 15년 된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뭐 세탁기도 안 샀고 냉장고도 안 샀고 여러 가지 돈을 아끼고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 청약도 받고 내 새로운 집도 사고 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세탁기 살 돈이 없어서 22개월 할부로 사고 냉장고를 사고 나니까 정말 돈 한 푼이 통장에 남은 게 몇백만 원밖에 안 남아서 암담한 기억이 있었지만 그 시절이 다 지나가고 제 또래 저 때 결혼을 해서 시작했던 다른 부부들보다도 훨씬 더 앞에서 그러니까 뭐 자산이 커진다고 앞에 있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더 그런 면에서는 나아진 형편을 갖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있어서 반드시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 행복을 포기해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그렇게 이 삶을 유지하고 루틴을 유지하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형성하는 게 지금 좋은 시기이고 매우 잘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의 집을 유지하시고 결혼을 뭐 하시게 될 분과 청약을 통해서 새로운 집을 받고 가격이 원래 가격을 회복할 때쯤에 팔고 양도세 비과세 차익을 누리시고 새로운 집에 가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 그 신축 아파트가 부동산 사이클을 주도할 곳이면 더 좋고요. 반드시 외진데가 아니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라든가 지구 단위로 개발된 곳에서 신축 아파트 가급적이면 대단지인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청약을 받을 때까지 총알을 잘 아끼시고 모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판단은 구독자분께서 하시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의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만큼 반드시 받을 거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으시고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가시면 사기를 당하지 않고 또 어떤 무리한 투자를 해서 타격이 오는 그런 것들도 잘 피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운영해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구독자분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